그래도 우리 그 지난주 때 했던 내용은 사실상 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냥 브리핑하고 그냥 최소한의 내용을 같이 그냥 정리해 본 거에 가깝고, 앞으로 우리가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좀 정리해 본 거에 가깝고, 이제 본격적으로 화원 1단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물론 제가 이악물고 무시하고 그냥 진도 나갈 때 안 나가는 맨 앞에 파트가 있긴 해요. 생활 속의 화학인가 우리 생활 속의 화합물 어쩌고저쩌고, 아무튼 화학과 우리 생활 이런 이름을 가진 제일 첫 파트가 있는데, 그거는 좀 우선적으로 진도 나갈 만한 부분이 아니라서 빼고 그냥 쭉 한 다음에 나중에 계약하거든 그때 가서 해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 외울 건 걔도 좀 많은 편이어서 아무튼 그거 좀 이제 나중에 다룰 거고, 진짜 어려운 파트인 화원 1단원은 결국 그냥 3가지 유형의 문제를 준비한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오늘 방금 드린 프린트에 유형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실제로 딱 유형 1 화학식량과 몰, 그리고 유형 2 몰농도, 유형 3 화학반응식의 양적 관계,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건데, 이 3개가 이 유형 1하고 유형 3은 이 자체로 현재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2개의 문제, 킬러 문제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딱 수능에 이렇게 1단원에서 딱 이렇게 3문제 나옵니다. 물론 이 3문제 말고도 다른 것들도 1단원에서는 4문제 정도에서 5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긴 있는데, 보통 늘어나봤자 나머지 추가되는 문제들은 쉬운 문제가 추가되는 거고, 1단원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딱 각 유형마다 하나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킬러 3개를 뽑으라 그러면 화학식량과 몰하고 화학반응식의 양적 관계하고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거든요. 근데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는 사실 그냥 유형 2에다가 중화반응을 첨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4단원이 나중에 우리 1단원하고 2학기 기말고사가 이게 1학기 중간고사 다음으로 어려운 시험이 될 텐데, 2학기 기말고사가 어려운 이유가 그때 중화반응을 하는데 중화반응이 어려운 게 아니라 결국 그것도 얘네 때문에 어려워서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4단원이 어려운 이유는 1단원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유형 2 몰농도와 관련된 거에다가 그냥 이것저것 중화반응이든 산화환원이든 이런 걸 첨가해 주는 게 전부다 보니까 어려운 거라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편하긴 할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어제 수업해보니까 딱 그냥 유형 하나 정리하고 끝나더라고. 근데 몰농도 같은 경우는 유형 정리는 금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2개는 다음 주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걸 정리하게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이 내용을 정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화학식량이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부터 출발할 거냐면 질량수랑 원자량, 얘네들에 대한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봅시다. 사실 질량수랑 원자량은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린 같다고 할 겁니다. 이게 당장에 우리 2단원만 가도 질량수랑 원자량이랑 다르고, 그래서 다른 걸 이용해서 이것저것 계산도 해야 되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건 2단원 가서 고민하기로 하고, 1단원 할 때만큼은 그냥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었던 질량수의 개념이랑 원자량의 개념은 그냥 같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면 될 거야. 사실 둘 다 처음 들어보는 표현 아니고 다 들어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치? 근데 질량수라고 하는 게 좀 원래는 교육과정상으로는 당연히 먼저 나왔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화원에서 등장하는 개념이긴 한데, 표현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화원 이전에 원자량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도 질량수랑 똑같이 썼었단 말이야. 근본적으로 질량수가 됐든 원자량이 됐든 얘네들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면, 우리 원자의 구성을 보게 되면 원자한테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존재하게 됩니까? 원자의 구성은 어떻게 돼요? 활력이 없는 게 맞았네. 약간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는. 원자는
가장 그냥 제일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는 원자 핵과 그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였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원자 핵 안에 들어있는 입자를 얘기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양성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전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얘기하는 게 중성자가 있으니까 중성자. 이렇게 세 가지 입자가 원자를 이루는 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성자랑 중성자랑 전자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우리 주기율표를 다 외웠고 알고 있으니까 우리 주기율표에서 얘기하는 원자 번호라는 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양성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양성자 수가 하나, 즉 수소면 그 양성자 수가 하나라서 1번인 거고, 헬륨이면 양성자 수가 2개라서 2번으로 우리가 두게 되는 거고, 그렇죠? 리튬은 양성자 수가 3개니까 3번, 4개면 4번 베릴륨, 5개면 5번 붕소, 이런 식으로 두게 되는 거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양성자 수는 뭐 7번 뭐 질소 정도로 갖다 놓고 얘기를 해보면 양성자 수가 7개면 그냥 7개 있는 거야. 이 안에 원자핵 안에 7개가 들어있는 거지. 그리고 모든 원자는 자연 상태에선 전기적으로 어떤 상태여야 돼요? 그쵸,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수도 똑같이 양성자 개수와 양성자 개수와 똑같은 개수가 들어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아유 지겨워. 뭐야? 아, 되고 있구나. 네. 근데 이제 전자는 원자핵 바깥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쪽인 거고, 양성자는 원자핵 안에 들어있는 게 되는 건데, 이때 중성자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질소의 경우에는 중성자가 7개 들어있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중성자는 왜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원자의 기본이 되는 게 양성자고, 양성자 개수에 의해서 이렇게 원자 번호가 조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니까 전자까지 존재하는 건 오케이. 근데 중성자는 왜 있을까? 여기까지 얘기한 거에서는 중성자가 전혀 필요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이게 짧아지면 너희들이 입모양으로만 이렇게 소근소근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내가 캐치를 하는데, 좀 길면 캐치를 잘 못해요. 미안해요. 근데 뭐야, 원래 중성자의 존재는 딱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성자가 그냥 있을 리는 없거든. 그래서 중성자가 왜 있냐, 그러니까 왜 필요하냐의 얘기가 될 건데, 중성자가 원자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일단 우리 원자의 크기를 보게 되면요, 원자 전체의 크기에 비해서 원자핵은 엄청나게 작아요. 우리가 보통 이거에 대해서 비유를 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예가 뭐냐면, 장쌤이 좀 이런 식으로 흔하게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원자 자체의 크기를 저기 뭐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축구장만큼의 크기라고 생각해봤을 때, 거기 지나다니는 개미 한 마리만큼이 원자핵의 크기다 라고 이제 보통 그 비유를 많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자 하나를 그 축구장 전체 크기로 키워놔도 핵이 개미 한 마리만큼의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지. 근데 사실 이 원자라고 하는 거는 축구장 크기만하지도 않잖아. 그래서 원자는 우리한테도 엄청나게 작거든요. 그러니까 핵은 거기서도 한참 더 작은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어마어마하게 좁은 공간인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7개나 몰려 있어야 되면, 양성자끼리는 원래 무슨 힘이 작용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쵸, 청력. 플러스를 띠는 같은 극을 띠고 있는 입자들끼리이기 때문에 청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화학에선 청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화학은 청력이라는 표현보다 같은 거긴 한데 청력보단 반발력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학에선 청력보단 반발력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쓸 건데, 그래서 이 양성자들끼리는 반발력이 너무 심해서 사실 뭉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원자핵 안에 양성자가 그렇게 뭉쳐 있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뭉쳐주는 게 중성자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 핵 안에 양성자들을 묶어두는 힘을 핵력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 핵력이라고 하는 걸 매개하는 입자가 중성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중성자가 양성자들을 묶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딱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보통 양성자 수만큼의 중성자가 필요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외워서 사용하는 20번까지는
양성자수랑 중성자수랑 비슷한 개수면 같은 개수면 딱 묶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자 번호가 20번을 넘어서 막 40번, 50번 뭐 이렇게 커지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원자 번호가 많이 커지면 양성자수보다 중성자수가 더 많아야 묶어줄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원자 번호가 그렇게까지 커지면 양성자가 너무 많잖아. 그렇게까지 많아지면 같은 개수의 중성자수로는 어림도 없는 거지. 그래서 중성자수가 되게 많이 필요하게 돼요. 우리가 흔히 그런 애들을 좀 무거운 원소라고 부르게 되는 경향이 강한데 이유가 양성자수보다 중성자수가 한참 더 많은 경우가 많아서 그렇거든. 그래서 실제로 원자 번호에 비해서도 한참 무거워요. 네, 그래서 그런 애들은 근데 일단 우리는 20번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다루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20번 안에 원소들을 다루고 기본적인 걸 다룰 때는 양성자수랑 중성자수가 그냥 같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게 우리가 원자 번호 1번인 수소는 양성자수가 당연히 1개일 텐데 중성자수가 몇 개입니까? 없죠. 물론 중성자가 존재하는 수소가 있어요. 뭐 중수소라든지 삼중수소라든지 중성자를 1개 갖게 된 수소를 중수소라고 하고요. 중성자를 2개 갖게 된 수소를 삼중수소라고 하는데 물론 중수소, 삼중수소 같은 애들이 있긴 있는데 걔네들은 자연 상태의 일반적인 수소는 아니란 말이야. 사실 지구상에서는 인간이 만들지 않으면 중수소, 삼중수소는 존재하기 힘들고요. 보통 인간이 만들었거나 우주에서 떨어졌거나 하거든. 그러니까 우주에는 되게 많을 수 있어. 중수소, 삼중수소가. 근데 기본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는 이 상태의 수소란 말이야. 중성자가 없는. 근데 왜 중성자가 없냐면 반대로 중성자가 애초에 필요하지가 않죠. 그치? 왜? 어차피 양성자 하나거든. 중성자가 양성자들을 묶어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양성자가 하나만 있는 쟤는 필요가 없죠. 중성자가. 그래서 수소한테는 중성자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사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흥미 위주의 이야기예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 수소 요거 H 플러스 수소 이온이라고도 우리가 흔하게 부르고요. 아니면 좀 더 보편적으로 또 쓰는 명칭은 산이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 H 플러스 이온, 수소 이온, 산이온 있잖아요. 얘 영명이 뭘까? 갑자기 왜 뜬금없이 영명이냐는 영명이라고 해봤자 원래 이온의 영명은 별게 없어요. 예를 들어 플루오린 이온 하면은 F- 플루오린 이온 하면 그냥 영어로도 플루오린 이온이에요. 그래서 뭐 산소 이온 하면 우리 산화 이온이라고 부르는 산소 이온 O2-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하면 옥시즌 이온입니다. 근데 수소 이온, 산 이온 그럼 쟤는 영어로 하이드로젠 이온이냐? 그게 아니에요. 수소 이온의 영명은 프로톤입니다. 그리고 프로톤은 해석하면 양성자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원자핵을 이루는 껍질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냥 원자핵 자체가 양성자와 중성자가 뭉친 덩어리예요. 그러면 수소 원자는 원래 어떤 상태가 될 거냐면 가운데 양성자 하나 덩그러니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도는 형태가 돼요. 근데 이온이라고 하는 건 그 전자가 나가거나 들어오면서 그 전하를 띠게 되는 거잖아. 근데 H 플러스란 얘기는 전자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나갔다는 얘기지. 그러면 하나 있던 전자가 나갔으면 남은 거 뭐밖에 없어? 양성자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 실제로 H 플러스는 그냥 양성자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우리가 억지로 만들면은 H 플러스를 만들 수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H 플러스들은 다 허상이에요. 실제로 H 플러스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산성을 띠는 애들한테는 다 H 플러스가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건데 실제로 산성을 띠게 되는 이온은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뭐 요건 이제 3단원, 4단원 가면 구체적으로 다룰 내용이긴 한데 그냥 이 원자 이야기를 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소는 중성자가 없어서 좀 되게 특이한 애가 되는 거지. 전자 하나 떼어내고 나면 그냥 양성자밖에 안 남는 거지.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이 양성자랑 중성자랑 전자의 구성에서 전자 같은 경우는 애초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애라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가볍단 말이에요. 전자는 사실 뭐 그냥 대기 중에서의 속도는 그렇게까지 빠르진 않은데요. 전자는 특정 물질 속에서의 속도 같은 경우는 빛의 속도에 가까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는 엄청 가벼워야 돼. 그래서 사실상 질량이 0이나 다름없어야 되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전자의 질량을 0으로 취급하죠. 0으로 취급하더라도 어떤 물리적인 오류가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시해요. 적어도 화학에선 무시해도 아무 오류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린 전자의 질량을 무시하는데, 물론 이제 물리에선 전자를 진짜 무시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는 화학에선 전자의 질량을 무시할 거고, 근데 그 전자에 비해서 양성자랑 중성자는 훨씬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은 그냥 양성자랑 중성자가 다 차지한단 말이야. 전자를 아예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결국 대부분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체, 그냥 원자의 무게, 질량 자체가 그냥 다 양성자랑 중성자에 의한 질량이란 말이야. 근데 그때 양성자랑 중성자가 마침 둘의 질량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사실 이 둘의 차이를 무시할 수 있진 않거든. 원래 이 둘의 차이가 얘의 질량보다 한참 크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도 그렇게 무시할 정도로 작은 건 아닌데, 근데 그래도 이것도 무시하고 계산한다고 오류가 엄청 커지진 않아서 그냥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성자랑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같아. 그래서 그냥 우린 같다고 볼 거고, 전자는 그냥 질량을 무시해도 돼. 그러니까 전자는 질량이 없다고 볼 거고. 그렇게 두게 되면,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우리 편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그럼 질소는 양성자 7개, 중성자 7개니까 질소는 14만큼의 질량을 갖겠네.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질량수이고 곧 원자량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뭐 수소 같은 경우에는 뭐 1의 원자량을 갖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헬륨 같은 경우에는 4, 리튬은 6, 베릴륨은 8, 붕소는 10,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대부분 다 같을 테니까 더해서 표현하면 그게 질량수, 원자량이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쭉쭉 가다 보면 이제 플로린이 있어요. 플로린은 19의 원자량을 가져요. 플로린 원래 이제 18이어야 될 거야. 플로린 9번 원소이기 때문에 양성자수가 9개일 테니까, 그럼 중성자수도 9개여서 18이어야 될 텐데 19예요. 중성자수가 하나 더 있어. 근데 좀 이런 예외가 있긴 있는데 외워두면 좋긴 좋아. 근데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결국 수능 유형의 문제에선 다 줍니다. 저런 예외적인 필요한 것들은 다 줘요. 근데 적어도 우리 내신 할 때는 혹시 안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특히나 이 속도와의 싸움이거든. 우리 여기 화학은 화학 전반적으로 다 그 학교 시험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되게 속도와의 싸움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난이도 얘기할 때 2, 3단원이 쉽다 그랬잖아. 2, 3단원이 쉬운 건 쉬운데 1, 4단원에 비해서는 진짜 압도적으로 쉬운데, 그래도 시험은 속도와의 싸움이 됩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돼. 굉장히 빨리 풀어야 돼. 그래도.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을 빨리 풀어야 되냐, 쉬운 내용을 빨리 풀어야 되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1, 2, 3, 4는. 다 굉장히 시간과의 싸움은 되게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냥 과목 자체의 특징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거 좀 외워주면 좋겠지. 그래서 플로린 같이 예외가 되는 것들은 좀 외워주면 좋긴 좋은데, 또 뭐 이 뒤로도 거의 다 그냥 그대로 가는데, 뭐 내용 같은 경우는 별로 쓸 일이 없으니까 뭐 20이긴 할 텐데, 그 다음에 나트륨 11번이라서 22여야 되는데 나트륨도 23, 얘도 좀 예외가 되고, 그리고 마그네슘은 24. 그러고 나면 거의 예외가 별로 없다가 또 염소도 35.5. 얘는 참 띠껍죠. 네, 딱 떨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얘기해 보면은 양성자 수는 염소 같은 경우는 몇 번이냐? 17번이죠. 17번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 17개, 중성자 수 17개여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중성자 수가 18.5개라는 뜻인 거거든. 근데 중성자 수 18.5개가 원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띠껍긴 한데,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도 어차피 2단원에 가야 설명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냥 대충
요 세 개는 외워둘 수 있으면 외워두면 좋고 굳이 외우고 싶지 않으면 안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원자량 질량수라고 하는 건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라는 거. 그리고 보편적으로 그냥 양성자수의 2배. 그러니까 원자번호의 2배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 수소 정도를 제외하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래봤자 여기서 구한 이 질량수라고 하는 건 개념값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실제 실험에 사용할 수 없는 값입니다. 왜냐면 원자량, 질량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가 없어? 단위가 없어요. 실제로 단위가 없어. 그래서 저렇게만 적는 거야. 단위를 적지 못해요. 그러면 저걸 실제 실험값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단위를 붙일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질량수, 원자량은 질량에 대한 얘기니까 질량의 단위인 뭐를 붙여야 되는 거야? 그램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럼 그램과 연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그램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보면 수소 원자가 1g이 되기 위한, 그러니까 헬륨 원자가 4g이 되기 위한, 뭐 플로린 원자가 19g이 되기 위한, 나트륨 원자가 23g이 되기 위한, 마그네슘 원자가 24g이 되기 위한, 24g이 되기 위한 개수를 계산해 보면 그럼 정확하게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의 원자가 필요해집니다.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수지.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적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열,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22개 하면 되는구나. 네. 개인 거거든요. 사실 저는 그 숫자 세는 단위를, 그 한글 단위를, 조 위에가 해인가? 경인가? 몰라. 조 이후로는 잘 몰라요, 저도.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조는 한참 넘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수란 말이에요. 근데 원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개수가 있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1g, 4g,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질량, 그램과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이제 계산을 통해서 구해낸 겁니다. 근데 이게 계산을 통해서 구해낸 건데 꽤 정확하고 검증된 이유가 진짜 수소 1g, 헬륨 4g, 플로린 19g 이렇게 딱 모든 원소에 대해서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를 갖다 놓으면 원자량만큼의 질량을 띠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중요한 숫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 숫자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보가드로 수라고 불러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걸 계산한 사람이 아보가드로였는지 아니면 저 계산을 하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아보가드로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둘 중 하나에 의해서 저걸 이제 아보가드로 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건데 그냥 6.0 곱하기 10의 23이라고 하는 숫자에 붙인 이름입니다. 아보가드로 수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부터 얘기할 때 헬륨이 4g이면 지금 헬륨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가 있네 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그걸 좀 더 편하게 적으려고 NA 개 정도로 표현하게 됩니다. NA는 무슨 뜻이냐면 아보가드로 넘버, 아보가드로 수란 뜻이에요. 그냥 이거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을 축약한 단어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쟤도 띠꺼. 왜냐면 숫자를 이렇게 적기 시작하면 뭔가 미지수 같아 보이잖아. 이게 3NA개, 막 0.6NA개 이런 식으로 적으면 너무 띠껍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더 간단하게 만들려고 새로운 단위를 만들었고 그게 몰인 거지. 그래서 몰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개수를 세는 단위예요. 다만 그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씩 묶어서 세는 단위인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 거냐? 결국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내용은 그래서 뭐냐면 원자가 원자량만큼의 질량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개수를 1몰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지. 이게 결국 핵심인 겁니다. 원자가 원자량만큼의 그램을 갖기 위한. 그게 1몰.
그러니까 마그네슘 1몰이 24g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치? 그래서 이게 몰이라고 하는 단위가 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가 보면은 원자량에서 좀 더 가서 그러니까 화학식량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 원자량도 같이 적어는 놓을까요? 그리고 또 분자량이라는 것도 쓰는데 사실 이게 막 세 개가 계속 그 번갈아 가면서 나올 텐데 그래봤자 별로 다를 게 없어. 얘네들은 다 어떤 표현이냐면 원자량은 원자 1몰의 질량이고요. 화학식량은 화학식에 해당되는 1몰의 질량이고요. 분자량은 분자 1몰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요거를 그때그때 그냥 원자한테는 원자량을 그러니까 원자한테는 원자량을 분자한테는 분자량을 원자도 분자도 아닌 애들한테는 화학식량을 또 이렇게 쓰는데 개인적으로 이 세 개를 다 포괄할 수 있는 표현이 몰질량이거든요. 근데 몰질량은 화원에서 안 써요. 근데 대학교 가면은 교수님들이 원자량, 화학식량, 분자량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다 몰질량이라고 하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화원에서도 그냥 몰질량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어. 괜히 학생들 헷갈리게 이런 걸 쓰고 이런 거 쓰다가 대학 가서 또 이런 거 새로 배우게 하고 이러지 말고 처음부터 이걸 썼으면 좋겠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 광문 같은 경우에는 몰질량을 아예 가르치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도 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서 몰질량이라고 하는 것도 뭐 알아두면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는 이 세 가지 뭐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면 그냥 이쪽으로 익숙해지는 게 더 좋긴 합니다. 근데 뭐가 됐든 어차피 분자에 대한 구분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거니까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할 거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분자가 뭔지 정도는 얘기했었죠. 공유결합한 물질을 분자라고 한다 정도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대충 1몰의 질량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앞에 붙어있는 것들의 1몰의 질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어떤 화학식을 이렇게 적어놨으면 이 화학식대로의 물질이 1몰 있을 때의 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화학식량인 거지. 근데 이 화학식대로의 물질은 어떤 구성의 물질인 거야? 탄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가 2개 결합된 그런 구성의 물질인 거고 그게 1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화학식량을 구하는 과정을 좀 일단 나눠보면 뭐 굳이 그렇게까지 구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처음이니까 나눠서 해보면 탄소는 얘 자체는 일단 탄소 1몰과 산소 2몰로 구성되어 있게 될 겁니다. 그쵸? CO2 자체가 1몰이면 이 CO2라는 묶음 안에는 탄소 하나, 산소 2개씩이 들어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탄소 1몰과 산소 2몰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그러면 얘는 탄소 1몰은 탄소의 원자량이 12이기 때문에 12g이 뜨게 될 거고요. 산소의 원자량은 8번이라서 16일 거기 때문에 32g을 뜨게 될 겁니다. 2몰이라. 그치? 그러면 이걸 합쳐서 이 CO2 1몰은 44g을 뜨게 될 거니까 CO2 1몰의 질량, 즉 CO2라고 하는 화학식을 가진 애의 화학식량은 44가 되는 거겠지. 가 되는 건데. 뭐 굳이 이렇게 돌아갈 필요 없고 그냥 여기다 두고 그냥 이 원자량들 더하면 화학식량이 나오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화학식량은 그런 거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바로 우리 프린트 보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프린트에서 1번 화학식량 보시면 답지는 끝나고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적으면서 하실 필요는 없고 적으면서 하고 싶으면 적으면서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나는 이거를 공지는 그냥 공지대로 빈 종이는 빈 종이대로 그냥 빈칸이 있는 거는 빈칸이 있는 대로 보관을 하고 싶다. 나중에 공부할 때 쓰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두셔도 되고 뭐 나는 적으면서 하고 싶다 하시면 적으면서 하셔도 돼요. 아무튼 화학식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모두 더한 값으로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화학식에 해당하는 물질 1몰의 질량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는 없어요. 이건 원자량이든 화학식량이든 분자량이든 다 없어요. 근데 요게 사실 몰질량과 제셋의 차이야. 쟤네들은 단위가 없는데 몰질량은 사실 단위가 있어요. 그램 퍼 몰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기 때문에
걔는 단위가 있어서 조금은 원래는 다른 개념일 수는 있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되고, 우리 그래서 하나씩 해보면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포도당의 화학식량을 구해보면, 일단 포도당의 화학식은 C6H12O6. 포도당의 화학식은 뭐 화학에서 사실 그렇게 자주 다루진 않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고, 특히나 생명과학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알아야만 하는 물질일 거고. 그래서 포도당은 이제 C6H12O6가 될 건데, 얘는 6개의 탄소긴 한데 탄소 하나당 원자량이 12일 테니까, 그래서 더하기. 그리고 수소는 지금 현재 12개가 있긴 한데 수소 하나당 원자량이 1일 거고, 그 다음에 산소는 현재 6개 들어있다는 얘기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산소의 그 원자량은 16이고, 그럼 이걸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으면 좋긴 좋은데, 문제는 포도당은 계산이 해야 될 것도 좀 그렇고 귀찮잖아. 외워두시는 게 좀 편한 쪽에 가깝지. 180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의 분자량 정도는 뭐 계산해보셔도 되는데, 매번 계산하셔도 되는데 그냥 외워두자. 포도당 분자량 180 이라는 거 정도는 그냥 외워두면 좋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화학에서 포도당은 자주 나오진 않기 때문에 꼭 외워야 되는 쪽은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아세트산은 무조건 외우는 쪽이 편합니다. 얜 자주 나오는 물질이라. 일단 아세트산을 화학식을 적어보면 CH3COOH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세트산을 적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요거는 얘가 아세트산인지를 알게 해주려고 적어주는 거고, 근데 사실 아세트산의 분자식은 C2H4O2 그냥 이렇게 적히거든요. 우리가 위에처럼 적어주는 건 시성식이라고 해서 식을 이렇게 적어주면, 아, 이 식만 보고도 얘가 COOH, 카복시기가 있어서 산성을 띠는구나, 이런 걸 알아내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인 거고. 근데 일단은 이렇게 적으면, 그러니까 니들 편하라고, 보는 사람 편하라고 이렇게 적는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도 적을 수는 있어요. 사실 문제가 뭐가 있냐면, 세상에는 이런 분자식을 가진 물질이 너무나 많아서 이렇게 적으면 얘가 정확하게 누굴 얘기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누군지 알게 해주려고 위에처럼 적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 아래 거는 같이 굳이 적어준 이유가, 그럼 개수 세기가 좀 편하니까. 그럼 얘가 탄소가 2개니까 계산식은 2 곱하기 12 더하기, 그 다음에 얘는 4개니까 근데 1짜리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2개인데 16짜리. 그쵸? 이걸 계산하면 될 건데, 얘는 이제 그렇게까지 계산이 힘들지도 않으니까 금방 계산하실 거면 하시든가. 근데 워낙 자주 나오니까 그냥 외워두는 게 좋아요. 60. 그래서 아세트산 화학식이 60인 거는 외워두시면 좋은데, 다만 한 가지 재밌는 걸 보여드리면, 우리가 실험식이라는 게 있어요. 실험식이라는 건 뭐냐면, 자, 얘 아세트산의 실험식은 CH2O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표현한 거겠어? 약분을 한 거지. 그리고 포도당의 실험식도 CH2O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CH2O만큼이 6번 있으면 포도당인 거고 2번 있으면 아세트산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180이면 얘는 그 3분의 1인 60일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걸 60인 걸 외워두고 있으면 얘의 3배를 하면 포도당인 게 또 쉽게 구해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사실 실험식이라고 하는 건 예전 화원 교육과정에는 있었지만 지금 이제 교육과정상 아예 사라진 걸로 봐야 되는 쪽에 가까워서요. 여전히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좀 있긴 있는데, 뭐 가르치면 좀 그냥 저 선생님이 옛날 선생님인가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셔야 되고 어쩔 수 없고, 기본적으로 대부분 안 가르칠 겁니다. 자, 아무튼 아세트산은 6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MgOH2, 얘는 그냥 일일이 계산해보는 수밖에 없죠. 얘는 이제 외워야 되는 물질은 아니고 그냥 계산해보라고 넣어놓은 물질인데, Mg,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12번, 즉 24의 원자량을 갖고 있을 거고요. 그 뒤에 있는 OH2는 산소 2개와 수소 2개가 들어있다는 뜻이 될 거니까, 그러면 산소는 16짜리고 그게 2개 있는 거고, 수소는 1짜리고 그게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냐, 34에다가 24니까 58인가요? 네, 그러네요. 계산해보라고 이제 넣어놓은 거고요.
일단 그 밑에 있는 2번 아보가드로 법칙 요 얘기를 이제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이제 요 아보가드로 법칙은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이긴 한데요. 사실 이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미 알고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아보가드로 법칙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자, 화학에서 보통 K라고 하면 저건 다 상수입니다. 화학에서 K는 다 상수에만 써요. 그러니까 화학에서 K는 그 단위에 들어있는 K는 두 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켈빈이라고 하는 절대 온도의 단위로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킬로미터 같은 킬로의 의미로 쓸 수 있는데, 그거는 대문자 K냐 소문자 K냐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지금 여기 있는 건 단위에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기호를 얘기하는 건데, 기호로서 K는 항상 상수입니다. 상수가 무슨 뜻이야? 항상 일정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n분의 v가 일정하다 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러면 얘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n1분의 v1은 n2분의 v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n하고 v는 뭐냐면 v는 부피입니다. 사실 v는 어느 분야에서든 대부분 다 부피로 쓰여요. 대문자 v는 부피, 소문자 v는 속도. 보통 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v는 어차피 계속 부피일 거고요. 그리고 n은 화학에서는 몰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식은 몰수분의 부피는 일정하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왜 제가 굳이 식을 이렇게 적어봤냐면, 혹시 이 두 개의 식을 아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 어떤 거? 기체. 기체 맞아. 기체는 맞는데, 위에 거는 기체 공식 중에 보일의 법칙, 아래 거는 기체 공식 중에 샤를의 법칙이라고 하는 애였습니다. 우리가 보일의 법칙하고 샤를의 법칙이라고 하면 중학교에서 다루는 거긴 한데, 물론 기억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애초에 우리가 지금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물리를 선택하신 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저걸 다루지 않아도 어차피 다룰 겁니다. 물리에서 다룰 거라서. 근데 네. 근데 그냥 어떤 의미인지만 파악하라는 얘기인데요. P는 압력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압력과 부피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도 그런 표현해 보면 PV는 일정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T분의 V는 얘가 T분의 V가 일정이라는 뜻인데, 자, 얘는 압력과 부피의 관계고요. 얘는 온도와 부피의 관계거든요. 근데 식만 보고 생각했을 때, 자, 이렇게 곱해서 표현해 놓으면 이건 저 두 개의 값이 비례한다는 뜻인가요? 반비례한다는 뜻인가요? 반비례한다는 뜻이지. 곱한 게 일정하려면 반비례해야 돼. 왜? P가 2배가 되면 V가 몇 배가 돼야 일정할 수 있는 거야? V가 2분의 1배가 돼야 일정하지. 그래서 곱해서 적는 건 그냥 반비례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렇게 분수의 형태로 적게 되면, 하나를 분모에 하나를 분자에 둬서 적게 되면 이건 비례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일정하려면 얘가 2배가 됐을 때 분자도 2배가 돼야 일정해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N과 V, 그러니까 몰수와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의미는 N과 V, 몰수와 부피가 비례한다라는 의미인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사실 얘네들은 되게 별거 아닌 공식이었어요. 뭐였냐면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작아진다,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진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에 해당되는 거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보가드로 법칙, 그냥 몰수와
부피가 비례한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몰수랑 부피가 그냥 비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부피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들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근데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부피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뭐가 있었냐면 결국 압력하고 온도. 그래서 이 압력과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한 압력과 온도에서는 몰수와 부피하고 완전히 비례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비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가 2배가 되면 정확하게 다른 한쪽도 2배가 돼야 그게 비례인 거거든. 그냥 하나가 커지고 나머지 한쪽도 커진다고 그게 비례가 아니에요. 우리가 비례라고 말을 하려면 하나가 2배가 됐을 때 나머지 한쪽도 정확하게 2배가 돼야 그게 비례라는 개념이 되는 건데, 문제는 고체나 액체 물질들은요, 몰수가 많아지면 부피가 커지긴 할 거거든. 몰수가 아까 뭐야? 결국 분자의 양 개수란 말이야. 그치? 아저씨, 주무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어차피 그러니까 몰수가 많아지면 부피가 커진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얘기긴 한데, 문제는 고체나 액체 물질은 몰수가 2배가 된다고 부피가 2배가 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특히나 그건 액체에서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데, 그냥 양이 2배가 된다고 부피가 무조건 2배가 되지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특히나 온도 압력 쪽에서는 더 심합니다. 우리 고체 물질을 갖다 놓고 압력을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고체 부피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우리가 열팽창이라는 걸 배워서 알고 있잖아. 커지긴 커지거든. 근데 온도를 2배로 높여줬다고 부피가 2배가 되진 않습니다. 이건 액체가 마찬가지야. 그래서 고체나 액체는 이렇게 부피와 다른 것들의 관계를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비례, 반비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기체는 정확하게 압력과 반비례하고 온도와 비례하고 몰수와 비례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공식은 다 기체에 대해서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보가드로 법칙도 기체에 대해서만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 하나가 마지막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 기체가 종류랑 관련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1몰을 갖다 놓기만 하면 H2를 갖다 놓든 헬륨 기체를 갖다 놓든 CO2 기체를 갖다 놓든 뭐 있냐? 뭐 SO2 기체를 갖다 놓든 N2O 기체를 갖다 놓든 NO 기체를 갖다 놓든 뭘 갖다 놓든 상관없어. 그냥 기체기만 하고 다 1몰을 갖다 놓고 압력과 온도만 같다면 전부 다 똑같은 부피를 띠게 됩니다. 기체의 종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면 자, 기체 분자가 저렇게 종류가 달라서 부피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가 원래는 뭐가 있냐면, 쟤네들이 액체나 고체일 때는 분자가 서로 다르니까 분자의 크기가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분자의 크기가 부피에 영향을 줘버려요. 고체나 액체일 때. 근데 우리 기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분자들이 넓게 퍼져 있는 거지. 그래서 기체 상태에선 빈 공간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자와 분자 사이에 되게 빈 공간이 많아. 그러니까 기체 분자가 좀 더 크고 작고가 전체 부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체 종류와 관계없이 몰수와 부피가 완벽하게 비례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거기서 정리를 해두면, 또 프린트 다시 보면 아보가드로 법칙,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는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같다 로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온도 압력이 같다면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몰수의 기체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기체를 갖다 놓든. 그리고 그 몰수를 2배로 늘려주면 부피도 2배가 돼야 되는 거고, 부피를 4배로 늘려주면 몰수도 4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고 나면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표준 상태는 일단 온도는 0도씨, 압력은 1기압을 의미하거든요. 자, 근데 0도씨 1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과학자들이 그냥 각자 알아서 실험을 할 거면 그냥 온도랑 압력을 다 기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도 과학자들이 다 같이 모아서 자료를 취합해서 확인을 할 때 그래도 하나의 온도와 압력을 정해서 그거에 대한 자료는 다 같이 만들자라고 정해놓은 값이 있고 그게 표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0도씨 1기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과학적인 어떤 실험을 할 때 온도나 압력이 엄청나게 중요한 실험, 애초에 그걸 조작해줘야만 하는 실험이 아니라면 대부분 0도씨 1기압에서 실험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온도 압력 자체가 실험 주체가 아니라면 0도씨 1기압으로 통일을 시켜놓고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그걸 이제 표준 상태, 온도가 0도씨, 압력이 1기압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정리는 뭐냐면 그래서 그 표준 상태에서 0도씨 1기압에서 모든 기체는 1몰의 부피가 22.4리터입니다. 그래서 기체 22.4리터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은 1몰이다 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거는 22.4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좀 0도씨 1기압 표준 상태라고 하는 중요도가 있으니까 외워둬야 되는 값이긴 한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이거 잘 안 써. 실제로 문제 풀 때는 20도씨 1기압인가가 되면 1몰의 부피가 24리터가 되거든요. 22.4보다는 24가 계산하기 편하잖아. 그래서 보통 그걸 많이 줍니다. 뭐 아니면 거기서 온도를 좀 더 높이면 얘는 온도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온도를 좀 더 높이면 25리터로도 쓸 수 있거든. 1몰의 부피가 25리터가 되거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좀 더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25리터는 5의 배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주로 많이 줘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근데 그래도 이제 22.4리터는 워낙에 상징적인 값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고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3번 몰수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결국 몰수를 구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가장 우리가 제일 많이 쓰게 될 게 화학식량분의 질량 이거든. 이게 이제 몰수를 구하는 가장 흔한 방식. 그러니까 몇 몰인지를 구하는 가장 흔한 방식이 될 건데 지금 현재 분자가 몇 몰인지를 구하는 가장 흔한 방식이 될 건데 이게 별 얘기가 아닌 게 화학식량이 결국 아까 몰질량이라고도 표현했는데 결국 1몰의 질량이지.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질량을 1몰의 질량으로 나누면 몇 몰 있는지 알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사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극히 당연한 얘기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냥 시계 형태로 한 번은 외워두자. 왜 시계 형태로 외워둬야 되냐면 밑에 표 보이잖아요. 저 밑에 표 같은 걸 우리가 유도하는 걸 연습하는 게 최종 목적이 될 텐데 저 표에서 연습을 하려면 시계 형태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게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저건 밑에서 또 쓸 거고요. 아무튼 몰수는 그래서 화학식량분의 질량. 그 뒤에는 사실 얘는 그렇게 자주 쓰진 않는데 그래도 표준상태 기체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얘도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그냥 얘기를 해보면 1몰의 부피분의 부피인 거야. 얘가 1몰의 질량분의 질량이었던 것처럼 얘도 1몰의 부피일 때 1몰의 부피분의 부피인 거지. 그리고 얘는 언제만 기체만 쓸 수 있는 거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이건 사실 문제라 할 거는 없고요. 거기에 이제 뒤에 표준 상태의 기체에서라고 적었으니까 걔는 이제 의도한 바는 분모에다 22.4리터를 넣는 게 이제 의도한 바긴 합니다. 근데 결국 이거는 분모에 있는 값은 바뀌어. 1몰의 부피는 그때그때 바뀔 테니까. 온도가 바뀌면 바뀌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24리터라고 주면 24리터라고 놓고 풀어야지. 25리터라고 주면 25리터라고 놓고 풀게 되는 거죠. 그냥 그런 겁니다. 얘는 근데 굳이 10까지로 표현 쓸 일이 별로 없어서 그냥 이제 어느 책에든 있으니까 그냥 명분상 넣어 놓은 거고. 됐으면 밑에 원자수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사실 갑자기 뜬금없이 원자수가 나오면 가장 흔하게 생각할 만한 건 원자량분의 질량 정도일 수는 있을 텐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위에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문제에서 만나게 되는 것들은 원자에 대한 물리량을 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분자, 즉 화합물, 이미 화학적으로 결합한 그런 물질에 대해서 화학식량도 줄 거고 질량을 줄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저 화학식량분의 질량을 통해서 구하게 되는 몰수는 대부분 거기 적혀 있는 것처럼 분자수를 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해지는 게 분자수라면 원자수는 어떻게 구하면 될 거냐면 그 우리가 구한 분자수에다가 분자당 원자수를 곱해주면 되겠지라는 얘기입니다. 별 얘기는 아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지. 자, CO2가 66g이 있어. 그럼 우린 일단 CO2가 몇 몰 있다라고 구하게 될 거냐면 CO2의 화학식량이 44, 분자량이 44이기 때문에 44분의 66 해서 1.5몰 이라고 얘 몰수를 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CO2라고 하는 분자가 1.5몰 있는 겁니다. CO2 분자의 분자수가 1.5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5몰 사실 상관은 없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래서 얘가 1.5몰이면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원자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 CO2 분자가 1.5몰 있는 거고 근데 CO2라고 하는 분자는 분자랑 원자가 몇 개예요? 지금 하나의 분자가 몇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 3개. 그렇죠? 탄소 하나와 산소 2개. 그래서 3개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분자랑 원자수인 3을 곱해서 원자수를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뭐 거창하게 식이나 필요한 겁니까? 네, 별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필요한 학생들도 제가 작년에 가르쳐보니까 꽤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뭐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 근데 이게 굳이 그래도 제가 프린트에 넣어놔서까지 정리를 한 이유가 밑에서 이것도 유도하는 데 쓸 거라서 그래요. 다른 것들을 유도하는 데 사용할 거라서. 자, 그렇게 되겠고요. 그럼 이제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EX 2번에 있는 것들을 한번 풀어봅시다. 막 엄청 어렵진 않을 거야. 자, 시간을 더 드리긴 좀 그렇고 계속 우리가 같이 계속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이 정도 시간 들여봤으면 같이 이제 쭉 정리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아세트산 3몰에 들어있는 원자수라고 했는데 아까 이미 아세트산 화학식은 적어 봤었으니까 그쵸? CH3COH 뭐 아니면 분자식인 C2H4O2를 써도 상관없고 결국에는 분자당 원자수가 8개라는 사실인 거니까 그래서 3몰에 들어있는 원자수를 구하고 싶으면 3 곱하기 8, 즉 24몰의 원자가 들어있구나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온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최근 시험 범위에서 이 아세트산의 이온화에 대한 거를 통합과학에서 다뤘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넣어 놓은 건데 아세트산은 CH3COOH고 얘는 산, 그러니까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CH3COO-와 H 플러스 요렇게 2개의 이온으로 이온화되는 거죠. 했지? 그 중화반응, 저 통합과학 중화반응에서 요 정도는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CH3COOH는 원자로서는 8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만 이온으로 얘기를 해보면 2개의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온의 개수로 따지면 6몰이 되는 거죠. 그치? 요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당 0.5몰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수 요것도 이제 그냥 단순한 얘기인데 C6H12O6 얘가 포도당이니까 얘가 0.5몰 있으면 그 안에 수소가 12개씩 들어있어야 될 거니까 그러면 얘는 6몰이 되겠네요. 요거는 어떤 것 때문에 좀 집어넣는 문제기도 하냐면요. 우리가 요 식을 사용함에 있어서요. 이 원자수 앞에다가 내가 주어를 하나를 집어넣어 주고 싶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이 문제에서처럼 수소 원자수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만 요 뒤에 여기 식에 어떤 것만 고쳐주면 되냐면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수소만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분자당 수소 원자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왜? 얘 지금 분자당 수소 원자수가 12개니까 정확하게 분자수 0.5에다가 분자당 수소 원자수 12를 곱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물론 생각하면 그냥 이 정도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이것도 이제 밑에 유도할 때 쓸 거라서 잠깐 한번 언급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MgOH2 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MgOH2 3몰에 들어있는 원자수라고 했는데 얘도 MgOH2면 얘는 원자 5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마그네슘 1개와 OH라고 해봤자 어차피 원자로 따지면 산소 원자, 수소 원자고 각각 2개씩 있다는 뜻인 거니까. 그래서 얘는 5개의 원자, 분자당 원자수가 5가 되는 거고요. 3몰에 들어있는 원자수니까 15몰이 돼야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이온수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러면 이온화 되면은 얘는 이제 염기성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Mg 2 플러스 이온, OH 마이너스 이온, OH 마이너스 이온 하나 더 이렇게 2개 해서 총 3개의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요것도 아마 통합과학에서 염기로서 배웠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이제 넣어놓은 거고. 그래서 얘는 3개의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니까 얘 하나당 3개의 이온이 되는 거고, 그럼 3 곱하기 3, 9몰의 이온이 존재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MgOH2 3몰에 들어있는 이온수는 9몰이 될 거고요. 자, 수소 1몰이 들어있는 CH4 몰수, 이것도 저 시계에다가 대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제 원자수, 수소 원자수에다가 식이 이렇게, 사실 뭐 식에 대입 안 해도 그냥 하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식에 대입을 해보자면 뭐 수소 원자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문제에서 준 1몰이 되는 거죠. 수소 원자가 1몰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CH4 분자수가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인 거고, 그때 CH4에 들어있는 분자당 수소 원자수가 4개니까 그러면 4분의 1몰인 거겠지. 이런 방식으로 구하게 되는 거죠. 사실 식까지도 필요 없어. 그냥 구하시려면 구하셔도 돼요, 이런 건. 근데 그냥은 잘 안 구해진다 하시는 분들은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그냥도 잘 구해진다라고 하더라도 식은 밑에 거에서 좀 쓸 거니까 한번 그래도 생각은 해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 0.3몰이 들어있는 N2O 몰수, 얘는 그냥 그래서 0.3몰일 겁니다. 분자당 산소가 어차피 하나씩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원자 6몰이 들어있는 메테인 몰수라고 하는 거는 얘는 메테인이 CH4를 말하는 거죠. 메테인이 저 CH4라고 하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니까 원자 6몰이 들어있는 메테인의 몰수는 1.2몰, 5분의 6몰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aH 같은 경우에는 자, 뒤에 적혀있는 요게 중요할 거예요. 단, 나트륨의 중성자수는 양성자수보다 하나 많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질량수, 즉 원자량을 주는 방식이 원자량을 띡 적어주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줄 수도 있겠지. 그럼 이렇게 준다면 이걸 그대로 반영해서 나트륨의 원자량이 23이구나를 알아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나트륨은 11번이고 그럼 양성자수는 당연히 그냥 11개고, 근데 중성자수가 하나 더 많다고 했으니까 중성자수는 12개고 그러면 원자량이 23이 되는 거지. 그쵸? 그렇게 나트륨의 원자량이 23이구나를 알아내줄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러면 NaH의 그 화학식량은 2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24분의 36, 즉 1.5몰. 그렇죠? 2분의 3몰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표준 상태 O3 2.5몰의 부피. 자, 얘는 O3고 나발이고 어차피 무조건 그냥 2.5몰의 부피면 1몰이 22.4리터일 거고, 그럼 2.5몰이면 2.5 곱하기 22.4 하면 되겠지. 계산하면 대충 몇이 나오냐? 몰라요. 귀찮아요. 예. 알아서 계산들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표준 상태 그래도 계산을 해볼까? 네, 귀찮아요. 안 할래요. 자, 그냥 다음 거 할게요. 그래서 그 뒤에 뭐냐,
원자 육몰에 들어있는 아니구나. 표준 상태 H2 4480ml의 몰수. 자, 요거는 4480ml면 뭐야? 4.48L죠. 그쵸? 그러면 4.48L면 22.4L가 1몰이니까 4.48L면은 0.2몰이 되는 건가요? 그쵸?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아래 거요. 바로 밑에 걸 먼저 할게요. 표준 상태 CO2 1120ml의 질량, 요걸 먼저 해보면, 얘는 이제 뭐 단계를 거쳐서 가는 거지. CO2가 1.112L가 있다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1.12L는 몇 몰이야? 20분의 1몰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20분의 1몰이라는 사실을 먼저 구하고 0.05몰 뭐 내지는 20분의 1몰이라는 사실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CO2의 화학식량이 44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44를 곱해서 질량을 구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0.05 곱하기 44 그러니까 20분의 1 곱하기 44 그러면 2.2g이 되나요? 이렇게 한 단계를 거쳐서 구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몰수를 한번 먼저 구하고 몰수에서 질량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몰수, 즉 분자수에다가 화학식량을 곱하면 질량이 된다는 사실은 이것도 식에서, 이 식에서 금방 유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은 질량이네요. 그치? 여기 이걸로 넘겨준 것 뿐이잖아. 그쵸?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 안 한 표준 상태 CO2 11.2L의 질량은 알 수 없다입니다. 여기다 답을 적으시면 틀린 거예요. 왜? 자, 여러분들 이 화원 이전까지 어떤 식을 적을 때 기체가 발생하면 막 H2 발생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적기도 하고 뭐 앙금 생성 반응에서는 앙금이 생성된다, 뭐 혹은 석출된다 이런 걸 표시할 때 이렇게 아래로 이런 화살표로 적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건 화학자들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학자들은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라 물질의 상태를 식 안에다가 다 적어주게 되는데 그게 어디 적혀 있는 거냐면 CO2 이렇게 들어있으면 그 뒤에 가로치고 적혀 있는 요 안의 내용이 물질의 상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물질의 상태에 대한 내용은 네 가지가 있는데 G, L, S, AQ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G는 가스, 기체라는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 L, 얘는 리퀴드, 액체라는 의미가 되고요. S는 솔리드, 고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AQ는 아쿠아, 물에 녹인, 그러니까 수용액 상태라는 뜻이에요. 이제 화원부터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 물질의 상태를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매번 잘 확인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당장 배운 것 중에서 아보가드로 법칙이 있잖아.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에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태를 잘 확인해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 나중에 가면은 어떤 것도 배울 거냐면 뭐 기체 생성 반응 뭐 이런 거는 뭐 비가역 반응이다 이런 것도 배우고 할 건데 만약에 그런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기체가 생성되는지 확인을 하려면 그것도 이제 물질 상태를 확인해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막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볼 화학 반응 식 중에서는 이런 식도 있어요. H2O 리퀴드, H2O 가스 뭐 이런 것도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뭐야? 물의 증발입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의 물이 되는 거. 물의 증발 내지는 물의 끓음.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이런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이렇게. 결국 그래서 저 상태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참고로 얘는 답지 없거든?
혹시 적어두고 싶으면 적어두셔야 될 거예요. 답지에 저 내용이 따로 정리되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4번으로 볼게요. 4번을 보시면 기체 밀도라고 되어 있는데 별건 아니고 기체 밀도는 기체 부피분의 기체 질량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결국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런데 이 밀도가 기체의 밀도라면 기체 부피와 기체 질량을 이용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냐면 자꾸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에서 부피를 줬고 문제에서 질량을 줬어. 그럼 밀도를 구하면 그냥 문제에서 준 부피랑 질량을 대입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준 부피랑 질량이 기체께 맞는지 확인은 하고 넣어야지, 기체 밀도를 구할 땐. 실제로 이제 뒤에 있는 용액의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섞이기 시작하면 준 질량은 용액의 질량이고 준 부피는 기체의 부피라서 용액의 질량으로부터 그 기체의 부피를 따로 기체의 질량을 따로 구해내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체 밀도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체 밀도를 구해야 된다면 주어진 것들을 이용해서 기체 부피와 기체 질량을 가공해서 뽑아내서 만들어야 돼. 얘네 자체가 주어진다면 그냥 주어진 대로 대입하면 되는데 자체가 주어지는 게 아니면 가공해서 뽑아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걸 좀 인식하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것 자체보다는 기체 밀도라고 했으면 기체 부피분의 기체 질량을 꼭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떤 거의 부피와 어떤 거의 질량을 이용해야 되는지 자꾸 인식하면서 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EX3번 요거는 일단 EX3번의 맨 위에 있는 두 개는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약속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저의 약속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되게 단순하게 사실 굳이 약속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책에서도 다 이런 방식으로 그 해설지나 답지에 다 이렇게 적혀 있고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들 당연하게 이렇게 쓰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X, Y2의 화학식량을 구하고 싶어. 그럼 원래 이 화학식량을 구하려면 X의 원자량과 Y의 원자량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미지수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미지수를 굳이 따로 잡지 않고 XY2의 화학식량 하면 그냥 X 더하기 2Y 거의 전통적으로 모두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원자 기호 자체를 그 원자량의 미지수로 그대로 쓰는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막 만약에 문제에서 화학식량이 AP2 화학식이 이런 걸로 주어지면 그냥 이것도 A 더하기 2B 이렇게 화학식량을 놓는 거죠. 이게 제일 흔한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왜 같이 우리가 맞춰놓냐면 그래야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어드릴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풀이를 제가 확인하고 틀린 부분을 고쳐주려고 할 때도 그렇고 그때 혼동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맞춰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춰놓으면 여러분들이 해설지에 적혀있는 것들을 볼 때도 편해요. 해설지들도 그 문제집의 해설지들도 다 그냥 이걸 이렇게 다 풀어버리거든. XY2의 화학식량은 X 더하기 2Y다 그냥 이렇게 하고 쭉쭉쭉쭉 가버려요. 그냥 그런 식으로 맞춰두는 거지.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X2Y의 분자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자량이라고 해서 화학식량과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2X 더하기 Y. 그냥 화학식량이랑 분자량은 사실상 똑같이 쓰면 돼. 일단 그냥 여러분들은 똑같이 쓰는 걸로 연습하십시오. 나중에 화학식량과 분자량을 어떻게 다르게 써야 되는지 나중에 정리합시다. 일단은 계산을 좀 잊고 나서 그런 부수적인 개념에 필요한 것들은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이제 그 XY2의 화학식량 밑으로 있는 것들을 쭉 정리를 해볼 건데 얘가 가장 흔하게 사용될 가장 기초적인 해석들이에요. 사실 이제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고민해서 해봤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걸 표까지 만들어서 여기 갖다 놓은 거는
정말 많이 쓰여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외워서 대입만 해도 풀리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서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까지 표로 만들어 놓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단위 질량당 부피라고 하는 건 이 화학식량과 몰이라는 주제의 가장 단골이 되는 애예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위 질량당 부피에 대한 해석을 해둘 건데, 일단 첫 번째 고체에서의 해석을 진행을 해볼게요. 얘를 고체 물질에 대한 단위 질량당 부피를 해석을 하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해봤던 것처럼 가장 기초적으로는 질량분의 부피로 해석이 될 겁니다. 그쵸?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어? 단위 A당 B, 단위 어쩌고당 저쩌고, 단위 여기 당 저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당 앞에 있는 쪽을 분모에다 갖다 놓고 뒤에 있는 거를 분자에다 갖다 놓는 형태로 생각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고체일 땐 얘는 질량분의 부피로 해석이 될 테니까, 그럼 얘 뭐예요? 밀도분의 1, 밀도의 역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체일 때, 그러니까 사실 이건 액체일 때도 마찬가지야. 액체나 고체일 때 가장 기초적인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걸 기체로 가지고 내려가게 되면요, 기체 상태일 때로 바꾸면요, 일단 여기까지 해석은 똑같이 가능해. 밀도분의 1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질량분의 부피인 건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얘를 해석하면 질량분의 부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똑같이 해석이 될 거고, 똑같이 해석이 되는데, 기체에서는 여기서 좀 더 해석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어. 왜냐면 지금 이 표에서 우리가 정리하게 되는 건 다 어떻게 사용하려고 쓰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단위 질량당 부피 있잖아요. 얘들은 어떻게 쓰려고 쓰는 거냐면 B를 구하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물질의 단위 질량당 부피의 B를 구할 때, 그러면 우리 B의 특징은 뭐예요? 양쪽에 같은 숫자가 있으면 약분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B를 가진 애들면 다른 애로 대체해 줄 수 있게 되거든. 무슨 얘기냐? 부피랑 몰수는 비례하죠. 그치? 그때 부피 자리에다가 몰수를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피랑 몰수가 비례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피를 대입해야 되는 곳에 몰수를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원래는. 근데 B를 구할 땐 결국 몰수를 대입하든 부피를 대입하든 똑같이 나오겠지, 결과가. 그렇죠? 부피비는 몰수비랑 같으니까. 그래서 이 해석에 있어서는 그냥 결국 질량분의 몰수로 바꿔줄 수 있어요. 부피 자리에 몰수를 대신 대입할 수 있다고. 부피 자리에 몰수를 대신 대입할 수 있는 게 뭐야? 아까 얘기한 아보가드로 법칙이잖아요. 이게 왜 기체에서만 돼? 아보가드로 법칙 자체가 기체에서만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왜 해석을 이렇게 바꿔 놓았냐면, 질량분의 몰수면 이거 화학식량분의 1이거든요. 그치? 왜? 화학식량분의 질량이 몰수잖아. 그럼 질량분의 몰수는 화학식량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기체일 때 단위 질량당 부피는 물론 밀도분의 1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화학식량분의 1로 해석할 때가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왜냐면 화학식량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그냥 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진짜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추가 사실 뭐가 있냐면, 그래서 이 기체일 때는, 요거는 답지 없으니까 따로 적어주실 거면 적어두셔도 좋은데, 기체일 때는 화학식량의 B는 몰수비와 같습니다. 아니, 미안해요. 밀도비와 같습니다. 분자량 B는 밀도비가 성립하게 돼요, 기체일 때. 왜? 우리가 그 왜를 방금 정리해 본 거죠. 질량분의 부피가 밀도분의 1이라면 질량분의 몰수가 화학식량분의 1인데 저 두의 B는 같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밀도비와 화학식량비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자량비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진짜 많이 쓰여요. 정말 많이 쓰여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만 정말 많이 쓴 거인 만큼 쓰면 안 되는 상황을 쓰면 안 되는 상황을 기억해 두셔야 되거든요. 쓰면 안 되는 상황, 쓸 수 없는 상황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얘 앞에 순물질인 기체라고 적혀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면 혼합물인 기체에서는 얘기가 달라져. 즉 무슨 얘기냐면 N2와 O2가 있으면 N2 따로 O2 따로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N2, O2를 섞어놨을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져. 자, 왠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것에 대한 설명은 자, 이걸 그냥 용기, 어떤 그 기체가 들어있는 어떤 그 용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통의 용량은 5리터야. 10리터 할까요? 네, 10리터라고 생각해 보자. 그랬을 때 이 안에는 질소랑 산소가 5대 5의 비율로 들어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5대 5의 비율이라는 건 몰수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N2와 O2가 5대 5의 몰수비로 이 10리터의 용기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N2의 몰수는 N2의 부피는 몇이고 O2의 부피는 몇이게요? 요건 두 가지가 있어요. 화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 단, 이 화원에서 주로 사용한다는 건 수능과 대부분의 문제, 즉 수능 경향의 문제류에서는 대부분 다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면 그냥 N2가 5리터, O2가 5리터 이렇게 씁니다. 이 안에 N2와 O2가 5대 5로 들어있으면 부피도 5대 5로 나눠 갖는 거지.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사실 화원이 부피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거든?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실제 팩트는요. 이 실제 팩트는 화원 수특 일부 문제 하고 그리고 화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실 화학과 관련된 내용, 화투 이상의 모든 화학 내용에서 그러니까 실제 팩트는 N2도 10리터고 O2도 10리터예요. 이게 원래 팩트입니다. 이게 왜냐면 10리터 이 기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체는 분자가 어떤 일정 공간에 퍼져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빈 공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N2가 10리터 안에 골고루 퍼져 있으면 O2도 그 나머지 빈 공간에 그 10리터에 골고루 퍼져 있으면 돼. 그래서 N2도 10리터, O2도 10리터가 돼요, 원래. 이게 실제 팩트거든. 그래서 N2의 부피 10리터여야 되고 O2의 부피도 10리터여야 돼. 근데 화원의 대부분의 계산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화원에서의 대부분의 계산은 다 N2 5리터, O2 5리터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혼합물이 아닌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간혹가다 혼합물이 나오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도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요. 대부분 문제들이. 왜냐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보가드로 법칙을 원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 그렇죠. 몰수랑 부피랑 비례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원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 만들려는 게 화원 환경이라서 여기에다 문제들이 대부분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수특 일부 문제도 그렇고 간혹 가다가 이 문제를 차용해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그 변형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걸 쓰면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경우를 기억해 두면 되는 게 이런 혼합물인 기체일 때를 기억하면 되는 건데 이 혼합물인 기체일 때는 저런 방식으로 부피가 그냥 몰수랑 비례하는 개념이 아니라 좀 다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꼭 전체 몰수랑 비례하는 거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혼합물인 기체는 이런 복잡한 해석하지 말고 그냥 전체 질량분의 전체 부피 여기서 더 이상 해석을 진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냥 이대로 풀면 돼요. 여기서 더 건들지 않는 거지. 위에 거는 더 건드리면 더 편해지기 때문에 건드리는 건데 얘는 더 건드릴 수도 없거니와 어차피 더 편하게 만들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원래대로 푸는 거지. 혼합물일 때. 그래서 혼합물일 때는 추가 해석 없이 주어진 대로 푸는 거야.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1g당 부피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순물질인 기체. 그건 별건 아니고 얘 뭐야? 1g당 부피는 단위 질량당 부피랑 같은 말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단위 질량당 부피 순물질인 기체일 때의 답인 화학식량분의 1을 그대로 적을 수 있는 거죠. 분자량분의 1, 화학식량분의 1. 똑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단위 질량당 원자 수, 요것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단위 질량당 원자 수도 해석을 하면 얘는 질량분의 원자 수가 일단 가장 먼저 해석이 되는 거죠. 가장 1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질량분의 원자 수에서 그 다음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질량 쪽은 건드리기 힘들어도 원자 수 쪽은 건드릴 수 있어. 왜? 우리가 아까 그래서 식을 만들어 둔 거란 말이야. 뭐였어요? 분자 수 곱하기 분자당 원자 수. 분모에는 여전히 질량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질량분의 분자 수면 뭐예요? 화학식량 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단위 질량당 원자 수는 화학식량분의 분자당 원자 수로 해석됩니다. 이건 심지어 B가 아니어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그냥 이렇게 해석되는 게 당연한 거라서 이거는 B가 아니어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기체라고 단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럼 고체라고 되어 있잖아. 자, 그러면 기체일 땐 이게 가능했거든? 그럼 고체일 때 이게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면 됩니다. 왜? 기체만 되고 기체가 아닌 건 안 되려면 아보가드로 법칙이랑 관련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얘는 아보가드로 법칙이랑 아무 상관없거든. 부피가 들어있지가 않잖아요. 그치? 부피랑 애초 처음부터 상관이 없다 보니까 얘는 기체일 때도 되고 고체일 때도 돼. 다만 그래서 거기 단위 질량당 그 A 원자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겠어? 화학식량분의 분자당 A 원자수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딱 디귿자로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디귿자로 우리가 같이 한 걸 제외한 나머지 칸들은 우리가 한 것들을 토대로 해보면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같이 안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공부하면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물론 얘네들도 모르겠거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다 카톡으로 얼마든지 질문 받아드릴 거니까 질문하시면 되고 편하게 그러면 되겠고 답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답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좀 더러워졌네.
어차피 뭐 그렇지만 그 이제 오픈톡에 안 들어와 있는 분들이 얼마 없어요. 이제 다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뒤에 생명 한 명 빼고는 다 들어왔으니까 오늘 저녁이나 내일 중으로 숙제랑 이런 거 다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번 주부터 이제 화학이랑 생명이랑 다 숙제가 있을 거라 완자는 이미 구매되어 있는 상태였으면 좋겠고 아이고